자, 첫 번째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와이드 리시버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 8번 픽으로 지명한 조딘 타이슨이 훈련 도중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약 2달간 결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타이슨의 부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료진이 같이 이제 소견을 냈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일자가 한 2달 정도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헤드코치인 캘럼 무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딘 타이슨이 당한 부상이 그동안 봄에 관리했었던 기존의 햄스트링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재발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고요.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인저리 리저브에 넣고 처리를 할지 복귀 지정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는 발표가 안 됐지만 현재 예상대로라면 시즌 초반에 여러 정규 시즌 경기를 놓칠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이슨은 크리스 올람의 반대편에서 프레스 커버리지를 상대를 하고 외곽에서 레드존에 투입이 돼서 체격을 활용한 터치다운 이런 것들을 노리는 리시버 후보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되면 당장 크리스 올람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남은 여러 명의 바운더리 리시버들에게 타이슨의 역할을 맡겨야 되는데 1대1로 맡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뉴올리언스 세인츠 와이드 리시버 뎁스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들에게 타이슨의 역할이 분산돼서 적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슨 같은 경우에는 복귀를 하더라도 햄스트링 부상 같은 경우에는 미식축구 선수들에게 최고 속도 도달 그리고 감소 재가속 과정에서 재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슨이 당장 복귀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막중한 워크로드를 부여받는다기보다는 스냅과 라우트를 처음엔 좀 관리를 해주고 점진적으로 늘리게 될 것으로 일단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딘 타이슨의 부상 소식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미네소타 바이킹스 세이프티 자말 아담스가 결국 시즌 아웃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말 아담스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부터 임팩트 있는 모습을 경기 초반에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라인베커가 아닌 다시 세이프티로 포지션을 변경을 해서 바이킹스 디펜스에서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부상을 좀 크게 당하면서 대퇴사두근 힘줄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면서 IR에 배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조금 급하게 이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브라이스 필립스를 영입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브라이언 플로레스의 디펜스에서 아담스는 전통적인 세이프티라기보다는 주전과 후보,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하이브리드하게 박스 세이프티도 하고 타임 라인베커도 하고 타이트엔드나 러닝백에 대한 매치업 디펜더 역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블리츠 역할도 하면서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많이 됐었고, 사실 이 선수의 특성이 브라이언 플로레스의 디펜스에 상당히 잘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플로레스가 그동안 기획을 해왔었던 어떤 패키지 운용에 있어서 일부 좀 손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스냅 위장, 커버리지, 정렬 이런 데서 분명히 일정 폭 축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1라운드 3번 러닝백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제러마이어 러브 부상 소식이 같이 전해졌습니다. 제러마이어 러브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의 프리시즌 1주차 경기에 출전을 했었죠. 명예전당 경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레이더스 전에는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을 해서 오펜시브 라인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하지만 본인의 능력을 활용을 해서 폭발적인 야드 획득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하이 앵클 스프레인, 그러니까 발목 염좌 부상,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사이에 연결된 이 인대 결합에 손상이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상으로 인해서 나머지 프리시즌 경기를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부상 자체가 크지는 않다라고 해요. 헤드코치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래서 팀은 1주차, 정규 시즌 1주차 LA 차저스전에서 복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전했습니다. 제레마이어 러브는 이 데뷔전에서 11번의 캐리를 통해서 58야드 생산적인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3번의 리셉션을 통해서 14야드를 획득했고 총 72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싱과 리시빙 전부 합쳐서 14번의 터치가 있었고 다양한 장점을 보여줬어요. 공간이 열릴 때까지 속도를 조절하는 이런 템포 조절 능력 보여줬었고, 첫 번째 컷 이후에 즉시 최고 속도로 전환하는 폭발력 보여줬었고, 백필드에서부터 라우트를 소화할 수 있는 리시버로서의 능력,
같이 보여주면서 확실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지만 플레이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충격이 너무 많은데 초반부터? 강한 충격이 많이 오는데?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현재 카디널스 입장에서는 당장 제임스 코너가 11대 11 훈련 복귀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타일러 알지어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많은 캐리를 받게 될 것 같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러마이어 러브가 만약에 1주차에 복귀를 하더라도 당장 벨카우 역할 이것을 하는 것보다 제한적인 터치를 팀에서 부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발 큰 부상이 아니길. 이 시기 되면 부상으로 나가 떨어진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베테랑 엣지러셔 아웃사이드 라인베이커 본 밀러를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 밀러 같은 경우에는 1989년생 37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베테랑 엣지러셔라고 할 수가 있죠. 슈퍼볼 50에서 MVP를 받았던 아주 전설적인 선수이기도 하고 두 번의 슈퍼볼 우승도 있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디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커리어 3번의 올프로 퍼스트팀 그리고 4번의 세컨드 올프로 퍼스트팀 8번의 프로볼에 선정될 정도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도 역시 나이가 들었죠. 그래서 커리어 전체적으로 퍼포먼스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지난 시즌 커맨더스도 1년 계약을 끝으로 커리어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번 시즌에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본 밀러가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또 부상이 누적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브론코스 시절처럼 전체적인 스냅을 소화받는다기보다는 아주 특정한 패스 시츄에이션 상황에서 투입이 돼서 패스러쉬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얼리다운에서 반복적인 런핏 그리고 더블팀에 대한 대응까지 맡기면 당장 어떤 체력과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젊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엣지들과 로테이션을 구성하고 러쉬 스냅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는 1년 55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할 수 있고 인센티브까지 포함을 했을 때 최대 750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플레이 잘 하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같은 동부 디비전으로 이동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뜬 소식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베테랑 와이드 리시버 키넌 앨런을 영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키넌 앨런 역시도 나이가 상당히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이죠. 1992년 생이니까 34살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7 시즌에는 컴백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 선정된 선수이고 6번의 프로볼에 선정된 굉장한 베테랑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스틴 허버트와 굉장히 좋은 호흡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죠. 당장 계약으로 놓고 보면 1년 823만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콜츠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알렉 피어스가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회복 단계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거든요. 피어스가 뭐 작년뿐만 아니라 2024 시즌 말부터 발목과 뒤꿈치 쪽에 통증을 안고 지난 시즌을 소화를 했고 시즌 종료 후에 이런 어떤 통증 증상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아서 지난 3월 말에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액티브 PUP 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태이고요. 팀 훈련에도 복귀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는 쿼터백에 대한 재계약까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데니얼 존스를 보조할 수 있는 좋은 리시버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 핀먼 주니어까지 피츠버그 스틸러스로 보낸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피어스 뒤에 있는 자원들을 살펴보면 뭐 조시 다운스가 있긴 하지만 그 뒤에 애쉬턴 던릴, 닉 웨스트브룩 아이키네, 라칸 트레드웰 그리고 루키인, 디온 벅스 이런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이름만 봐도 아시겠지만 피어스와 다운스 뒤에서 제대로 둘을 보조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베테랑으로서 알렉 피어스처럼 완전히 어떤 수직적인 역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선수를 영입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팀에게 필요한 것은 키런 앨런에게 뭐 많은 것을 해달라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알렉 피어스가 부상에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잘 버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사이에 조시 다운스 역시 큰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키런 앨런 역시도 나이도 나이고 지난 시즌 차저스에서 보여준 어떤 필름을 보면은 예전처럼 막 많은 전성기 때만큼 타깃 볼륨은 분명히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서드 다운 상황에서 확실한 체인 무버로서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피어스가 돌아올 때까지 잘 대비해주길 라는 마음으로 해당 소식 같이 전달해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커맨더스에서 마커스 마리오타가 돌핀스와 경기에서 접촉 없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MCL 부상으로 진단이 됐거든요. 당연히 남은
프리시즌 결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팀 내에서는 정규 시즌 복귀에는 조금 낙관적이다 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헤드코치인 댄 퀸은 외부에서 쿼터백을 추가할 생각이 없다라는 내용을 같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텍산즈 입장에서는 그레엄 머츠가 ACL 파열로 결국 시즌 아웃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당장 휴스턴 텍산즈 입장에서는 CJ 스트라우드가 넘버 1이고 그다음에 데이빗 밀스가 넘버 2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본 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예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프리시즌 후반에 이 쿼터백 랩을 받을 수 있는 머츠가 빠졌기 때문에 데이빗 밀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백업 후보로 평가가 되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선수의 빠른 쾌유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제츠에서는 브리스 홀의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브리스 홀이 훈련 중에 미끄러지고 사타구니 쪽에 스트레인 부상을 입고 영상 검사를 받았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헤드코치는 에런 글렌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부상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대신에 언제 돌아올지, 복귀 일정,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뉴욕 자이언츠 팬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와이드 리시버 말릭 네이버스가 드디어 풀스피드 팀 훈련을 소화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ACL 파열 이후에 처음으로 풀스피드 팀 피리어드에 참가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랩 자체는 소수이긴 했지만 그래도 라우트 속도라거나 쿼터백 타이밍을 회복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네이버스의 복귀도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캐롤라이나 팬서스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 엔드인 데런 월러를 영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월러가 뭐 전성기 때 이름값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현재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라거나 부상 역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시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월러는 지난 시즌에 마이애미 돌핀스에 합류를 해서 처음에는 못 나왔죠, 부상 때문에. 하지만 이후에 9경기 출전을 해서 24번의 리셉션, 283야드를 기록을 했고 6개의 터치다운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월러를 지금 펜서스가 영입했다고 해서 이 선수를 주전으로 쓰겠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월러 역시도 뭐 체인 모버 역할을 한다거나 레드존 스페셜리스트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러는 전통적인 인라인 블로킹 타이트엔드도 아니죠. 리시빙 타이트엔드로서 더 가치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패싱 시츄에이션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런 도널드의 복귀 가능성 검토 역시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런 도널드가 최근 2주 사이에 램스의 공식 트랜섹션 와이어에 두 번째로 워크아웃 선수로 등재가 됐거든요. 첫 워크아웃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8월 5일. 이때 기록을 했었고 최근 한 번 더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코치인 션 맥베이는 모든 결정은 일단 에런 도널드가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별도의 마감 시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귀 여부 자체는 선수의 판단에 일임하겠다라고 설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런 도널드 본인이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 예상은 도널드가 시즌 초반에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나이도 35살이고 폭발적인 운동 능력과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당장은 LA 램스가 에런 도널드가 없다고 해서 약한 디펜스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규 시즌을 치르고 플레이오프가 가까워지는 시점에 돌아와서 기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본 밀러가 그랬었던 것처럼. 그래서 일단 도널드가 뭐 램스와 지금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복귀 의사도 강하게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뭐 당장에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뭐 엄청나게 많은 스텝 부여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막 60%, 70% 이렇게는 당연히 못 받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에서 라인베커로 뛰었고 팀에서 프론트 오피스에서 기여를 했었던 OJ 브리건스가 최근 좀 타계하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2000년도에 슈퍼볼 우승을 했을 때 멤버였고요. 해당 경기에서 첫 번째 태클을 기록을 하면서 팀이 슈퍼볼을 들어올리는데 기여를 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는 프론트 오피스에서 신인들을 돕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브리건스가 ASL, 우리가 흔히 루게릭병이라고 말하는 이 ASL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계셨었는데, 그리고 아내분과 함께 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이어가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돌아가시게 되셨다라는 내용이 전해져서 삼각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넘어가기 전에 그냥 이게 여담인데 ALS, 루게릭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타까운 얘기인데 미식축구 선수들한테 꽤 많이 나오는 병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NFL 선수들과 ASL의 연관성이 꽤 있다라는 연구가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이거 논문을 봤었는데 뭐 직접적인 커절리티, 그러니까 인과관계까지 입증된 단계는 아닌데 실제로 ASL을 앓는 유명 NFL 선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뉴올리언스 세인츠 출신이었던 스티브 글리슨이 있었고, 예전부터 풋볼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진짜 레전드 와이드 리시버 드와이트 클락 역시도 ALS 진단을 받으셨다가 한 8년 전에 돌아가셨죠. 사망을 하셨고요. 또 최근에 테네시 타이탄즈에서 정말 화려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 러닝백 크리스 존슨 역시도 지난해에 ALS 진단을 받았고 2026년 6월 얼마 전에 이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논문을 좀 떠올려 보면은 이게 뭐 연령이랑 인종을 보정한 다음에 미국의 일반적인 남성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NFL 출신 선수들을 포함한 미식축구 출신 선수들의 루게릭병 발병률이 거의 4배? 3.6배? 이 정도로 더 높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히 접근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머리에 가해지는 충돌이 뭐 곧바로 CT로 연결이 되고 ALS로 연결된다, 이거는 아직 입증이 안 됐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이게 아직 병리학적으로 입증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왜냐면 루게릭병이라는 게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환경적인 노출 역시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증명도 안 되었고 뭐 ALS가 미식축구와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나온 통계에 의하면 실제로 미식축구 출신 선수들이 ASL 발병률이 상당히 높더라.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사망률도 꽤 높더라. 사망률도 거의 3.5배 이상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참 안타까운 NFL 전직 선수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크리스 존슨 역시도 뭐 현실적으로 완치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